아무튼 오늘은 지난주 공지했던 대로 어쨌든 추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지런히 나가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 9시 근처 어디쯤인가 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마무리를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6월 8일 수업, 그리고 6월 9일이 모평이 있는 날이라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날은 어쨌든 독서 지문까지 같이 연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미리 공지하자면 다음 주는 수특 문학은 그대로 들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수특 독서를 선생님이 일부를 몇 개 발췌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따로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몸만 오셔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타임부터 쭉쭉 한번 또 치고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 중요 작품들만 하고 넘어가자.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다 출제 작품들이었고 기출에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라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작품 전체 줄거리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타령 보조자료를 펼쳐주시고요. 보조자료의 80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소설입니다. 소설은 언제나 그렇지만 인물사건 배경이고 갈등이지. 특히 중심 줄거리를 가지고 중심 등장인물들의 어떤 갈등 관계를 그려내는 게 중요할 텐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6.25 전쟁 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쟁의 비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작품의 중심인물 3명의 관계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참고로 오른쪽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총 4명이긴 한데 한 명 죽거든. 자, 3명입니다. 광석이, 그리고 두찬이, 이거 단어 미리 갖다 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하원이, 그리고 이런 모든 친구들을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자, 당연히 1인칭 서술자, 작품 속 서술자의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나이가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딱 너희들 또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뭐 폭탄 떨어지고 난리가 나서 전쟁이 났어.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한 친구 4명이랑 같이 따로 떨어져서 어딘가를 피난에 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암담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의지가 되겠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도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지 보는 작품인데요. 자, 전체 줄거리를 같이 놓고 봅시다. 19살인 나는요, 145태 뭐 다들 잘 알고 있죠. 그 인민군의 출군으로 인해서, 진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쭉 밀려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중공군의 남하를 피해 올라탄 배 안에서 같은 마을인 두찬, 광석, 하원이를 만납니다. 두찬과 광석이는 총 둘 다 24살, 그리고 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린 18살인데요. 우리는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며, 자, 중심 배경 나왔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어디 왔어? 부산에 피난을 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 만큼 지금 상황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닐 거야. 온 동네방네 피난민들이 다 부산에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정하게 머물 곳이 없어서 화착간을 전전하지만, 자, 화착간이라고 돼 있어. 이거 똑같이 화착간. 잠깐만, 화차라고 하면 화차는 시옷을 넣으면 안 되잖아. 뭐야 이건 또. 위협. 자, 화착간에서. 그러니까 화차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불의 힘을 통해서 엔진을 돌리는, 즉 기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 기차의 그 화물칸에서 이제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창간을 전전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향에 함께 돌아가자고 맹세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이 4명이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끈끈한 우정으로 뭉쳐 있었어. 우리 힘내자. 같이 꼭 고향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힘을 모으자고 했었지.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며칠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열정이 아득하죠. 그 사이 두찬과 광석은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이 단락까지 다 읽고 정리를 할게. 각자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인 것 같은 생각이 차츰 들자 이제 사이가 대면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꺼리껴지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대면이 되죠. 그러니까 나 혼자였으면 다른 데 어떻게 적응해가지고 잘 들어갈 것 같은데 내 군 식구들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생활력이 강하고 주변이 좋은 광석이는요, 차츰 반원들과 어울리는데 재미를 느낍니다. 이건 뭐예요? 키워드는 적응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그 동네의 그 어르신분들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 동네 어르신들의 일도 도와드리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 그룹보다는 그쪽 그룹에서의 생활을 좀 더 즐기게 돼. 또 주변 없고 무뚝뚝한 두찬이는요, 피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술에 취해 있는 말하죠. 광석과 갈등을 빚게 되고, 이쪽은 뭐예요?
약간 두목 기질이 있는 아이였거든. 그래서 이들의 리더가 되니마니 이런 느낌으로 내가 얘들을 함께 끌어줘야 되라는 책임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문제는 얘는 주변 머리가 좀 없어. 적응 X라고 표현해. 근데 이걸 두 개를 너무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둘이 대립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쪽은 그 주변의 환경에 적응을 말하는 것이고 이쪽은 혼자의 삶에 몰두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꾸 술을 마시니까 광석이랑 갈등을 빚게 되고 자연스럽게 광석은 또 뭐 나이 어린 하원에게 그 잔소리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혼자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광석이 출발하는 마차에서 뛰어내리다 왼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두찬은 그런 광석을 외면한 채 혼자 가버렸고요. 자, 보세요. 두찬이는 결론적으로 홀로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어요. 그쵸? 친구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에이 그래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뭐 지가 알까 살길 알아서 살겠지 뭐 난 몰라 하고 떠나버렸고 나는 이 다음에 고향에 가더라도 광석을 지켰다는 점에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광석을 데려옵니다. 자, 나는 광석이를 챙겨왔지만 참고로 광석은 사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마음이야. 내 친구가 다쳤어 어떡해.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주변에서 보기에 떳떳하기를 바랬던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얘를 구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적어도 그치? 나중에 돌아갔을 때 주변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미묘하게 자기 감정들이 있지, 그치? 그리고 광석이 지군 후 다시 두찬이 돌아왔지만 나와는 반대로 하원이는 이제 두찬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셋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고 술을 먹은 어느 날 두찬은 사고를 당한 광석이를 모른 척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염없이 울다가 다음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홀로 갔지만 결국에는 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죄책감. 그렇죠? 지금 이 관계가 다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원이는 작품 속에서 울보로 나오거든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도 처음에 한두 번은 아이고 힘내 괜찮아 라고 토닥토닥 해주시겠지만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열받고 짜증나겠지. 그런 상태가 돼서 하원이는 두찬이가 사라지고 난 후에 돈을 벌어 귀향할 날을 꿈꾸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하원이를 버리고 있음을 느끼며 나 역시 어떻게 혼자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하원이만 그냥 제일 어린 막내 취급 받으면서 혼자 그냥 의지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 즉, 이 네 명의 관계가 모두 결론적으로 뭐야? 파탄의 상태에 이르죠. 이런 관계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정은 파괴됐고 파탄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관계도를 그려놓고 머릿속에 광석이 두찬이나 하원이 정도의 단어들이 이 작품의 제목과 함께 등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주요 장면을 보면서 작품의 어떤 흐름 방식 그리고 서술 방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도 지문이지만 이거 그냥 바로 보자. 자, 7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73페이지 여기를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일 거야.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랩 전개 방식을 보자는 거야. 봐봐. 두찬이랑 광석이는 24살이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두찬이 편이 몇 살은 더 들어 보였다. 이거 뭐요? 외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외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봐. 훤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 뚱뚱하며 검은 얼굴에 디룩디룩한 눈 등등등등등. 그리고 평소에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두찬이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묘사의 방식을 통해서 인물이 어떠한 스타일일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무슨 제시? 간접 제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지. 자, 또 광석이는 반대로 키는 좀 큰 편이지만 여의없고 까무잡잡한 편의 오똑성 콧대, 날름거리는 혓가닥, 그리고 홀가고 가는 걸음걸이. 진득한 데라고는 두 눈을 씻고 보자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인 거야. 자, 느낌 빡 왔죠? 두찬이는 약간 두목님 같은 스타일이잖아. 체구 딱 좋고, 그렇지? 적당히 뚱뚱하고. 근데 광석이는 어떻다고요? 약간 뭐랄까 그 날렵한 스타일의 호리호리한 스타일의 뭔가 좀 날카로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인물들의 외양을 통해서 인물들의 성격이 딱딱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원이는 한 살 밑인데 어디서나 입을 해 벌리고 있대요. 그럼 입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주변을 살피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주변 머리가 없다는 뜻이니까 아직 어리숙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지. 됐나? 그래서 두찬이와 광석이 그리고 하원이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성격 제시가 간접 제시가 딱 떴잖아. 그럼 너희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혹시 지문 중에 직접 제시도 나올까? 그럼 이 두 개는 비교점이 잡힐 테니까 출제하고 싶어지겠지? 라는 생각까지 들면 자연스러운 생각 흐름이겠죠. 자, 중고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배위에 타긴 했지만 막막하고 있었는데 바다 위에서 넷을 만났을 때는 마냥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 요런 거 중요하지. 나의 심리고요. 우리 모두의 심리였어요. 참고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 심리의 변화 과정이 중요한 작품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흐름을 판단하는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다. 알아둘 수 있겠지. 반가웠대요. 너도 탔구나. 야 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밤을 지나서 아침에 부산 거리에 불이 어졌다. 참 근데 이제 불이 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짐을 어딘가에 풀어놓는 행위를 짐을 부리다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사람한테 부린다고 표현했지.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짐짝처럼 짐짝처럼 관리되고 짐짝처럼 취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단어 부린다. 자, 넷은 처음이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을 안에 있을 때는 20초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이나 조카 집안끼리였다는 것이 여기선 새삼스러웠어. 그러면서 얘들이 뭐래? 야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야 하면서 중얼거렸지. 인물의 대사야, 그쵸? 그리고 이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이들 간에 맺어진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외딴 땅에서, 그치? 내 동네 친구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인지겠어. 자, 그리고 이럭저럭 한 달쯤 지나갔지.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아득해지고 있었고요.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됐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대면대면해지고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자, 지금 인물의 심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나오고 있죠. 맨 앞에 얘들이 처음 만났을 땐 뭐였어? 그냥 반가웠어. 야나도를 외치고 있었지. 그치? 근데 지금 현재 무슨 상태가 됐어? 차츰 대면대면해지고 대면대면은 다른 말로는 서먹서먹하다라는 단어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아. 각자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자, 어떻게 계속 바뀌는지 봅시다. 광석이는 이렇다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반원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술도 어울려 마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광석이는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전부터 사귀어왔던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 나왔나? 오냐? 네 형님 여전하시다 하면서 막 지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장난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야. 그리고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건너봐야 했고 광석이는 차츰 바늘들과 어울려 왁자지껄하는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어. 자신만만해졌다? 뭐예요? 광석이가 이제 이 그룹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뭐라고 설명했어? 그 꼴사나움은 대면대면이 광석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는 꼴사나움이라고 바꾸기 시작했어. 부정적 감정으로 완전히 변환됐죠? 오케이? 처음에는 긍정적 감정이었다가 대면대면해졌다가 부정적 감정으로 이동.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더더군다나 주변머리였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식소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또 뒤틀리는 생활을 지닌 채 또 다른 국민을 차리는 모양.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막 보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두 줄 봐.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립니다. 야, 부산은 눈도 아닌다잉 하면서 애스럽게 짓거리고 했다. 애스럽게라고 했어. 뭐예요? 애처럼 이란 얘기야. 얘는 언제 클러나 철이 없네라는 거. 지금 나 역시 중심이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 역시 다른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지.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뒤에 이제 중요한 사건을 아까 광석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 그리고 광석이의 죽음 이후 이들의 심경이 밝혀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물들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거. 그치? 각자의 살 길을 도모하다 보면 머리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치? 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선생님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못 만난 지 오래됐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전화해서 살아는 있냐며 얘라고 얘기를 주고받는데, 참고로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친구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계산 따위가 필요 없었던 사이인 경우가 많지. 그냥 물론 우연히 내 반의 옆자리였고 우리 반 친구였던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대학교 이후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사귄 친구들 이라는 사람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산이 쓴 상태에서 사람을 사귀게 되더라고. 이 사람은 내 현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꼭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하게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 사람의 생활이 그렇잖아. 하나에 완벽하게 오랫동안 매여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때 맥도날드 알바를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정말 친했던 매니저님들, 형들 지금 다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끊어져 있어. 그때는 뭐 내일 못 보면 죽는 사람처럼 맨날 친하게 지내고 막 술도 같이 마셔야 되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잘 모른다는 거. 물론 이제 선생님 탓도 있겠지.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사람의 삶이란 그런 것이구나. 어쨌든 진짜 삶을 살다 보면 챙기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걸 이해 못하는 순간 칼같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 깨닫게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꼬꼬마 때 친구들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켜가라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무튼 간에 아닌가? 별론가? 자, 아무튼 그래도 진짜 친구는 원래 다치면 병신하면서 웃어주는 게 진짜 친구 아니야. 그치? 사회 친구는 병신하면 절규당합니다. 그죠? 사회 친구는 내 직장 동료가 병원에 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이구 많이 아프시냐면서. 그치? 과일 바구니도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는 친구들 사이는 그런 거 안 해요. 뭘 바구니를 들고 가 병원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병원에 있는 음료수 빼서 내가 마시고 너는 이거 못 마시잖아. 내가 마셔줄게 하면서 마셔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자, 아무튼 간에 자, 쭉 넘어가서 어느 부분을 잠깐 좀 보시고 계시냐면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봅시다. 주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78페이지 부분에 역시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작품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라서 잘 소개가 돼 있어서 여기 중심으로 갈게요. 자, 어이 죽일놈의 새끼 개새끼 치는 줄 알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두찬이가 아까 강석이가 죽은 뒤에 돌아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아까 줄거리에서 봤었죠? 그때 자신의 죄책감을 말하는 장면이야. 봐봐. 야, 나 정신 말똥해. 나 안 취했어. 왜 넌 한 말도 안 해? 띠대를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지 않고 뭐요? 너 나를 두드려 잡든가 두들겨 패든가 나를 밟아버리든가 칼을 찔러 죽여버리든가 왜 친구 버리고 그걸 난 채택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중이죠 지금 이거. 이제 내 무심 맞짱으로 동네 가간 광소가 하면서 어이어이 울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고 일판에도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던 두찬이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사흘쯤 지난 뒤 하원이가 뭐라고 짓거리기 시작하죠. 야, 우리 이제 꼽대가리 잡고 해서 돈 좀 쉬고 뭐 하자. 형 같이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하원이도 마음이 붕 떠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자 봐봐. 강석이는 죽었고 두찬이는 떠났고 하원이는 내 옆에만 남아있는데 나도 지금 하원이가 살짝 귀찮은 상태. 그 상태에서 하원이는 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겠지. 내일부터 일 열심히 해서 우리도 돈 좀 쥐어보자. 오늘 나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좀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열업 하자는 중이야. 근데 다음에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요. 눈송이요 하면서 무언가 못 견디게 그리는 것처럼 애들 타는데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에서 일어나는 돌개의 바람 같은 것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흐흐흐 웃었다. 짓거렸다. 이 새끼는 술도 안 먹고 취해. 참 부산도 눈도 안 온다잉. 이북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눈이 오던데 야하 눈 보고 싶다 눈 하면서 계속 마지막 장면에서 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나와 하원이의 사이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하원이는 자꾸 눈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눈이라고 하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지.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부산에는 전혀 오지 않는 거야. 그치? 이 계절이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럼 대신에 어디서 오는 거야? 자신들의 고향인 이북마을에서는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 오케이? 향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일 것이고요. 두 번째, 눈이라는 것의 색이 뭐냐니까 흰색이잖아. 그치? 순수와 깨끗함의 본원적 상태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하원이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하원이야말로 이 인물들 사이에서 가장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야. 물론 어리광을 피우지만. 그런데 그러한 하원이를 귀찮아하는 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괴로움을 느끼니까 살아있는 하원이를 끌어안는 거잖아. 그치? 이 끌어안음이라고 하는 건 하원이한테 미안함을 말하는 건데 하원이는 계속 문제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우리 깨끗했던 시절,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냐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겠지. 하원이도 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의 이 뒷상황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 자, 작품의 제목은 탈향이었어. 탈이 뭐예요? 벗어난다, 도망간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뤄지는 어떤 사건들을 표현한 작품이고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될 건 먼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그것들 중심으로 잘 잡아주시고 인물 간의 관계도 만약에 이 작품이 또 모평에 등장하거나 한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어떤 스토리의 일부일까를 판단해가면서 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참고로 어디 갔어? 자, 여러분들 또 보조절에 저 뒤로 넘어가 보면 155페이지 잠깐만 봐봐. 아니야 미안 84페이지야 미안 잘못 말했어. 84페이지 잠깐만 볼래? 자, 여기서 서수장 특징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파트의 두 번째 얘기를 보면 관찰자 시점이 주는 효과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시점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작품의 중심 인물들은 물론 나도 이 인물들 중에 하나지만 친구 그룹의 하나지만 어쨌든 내가 광석의 모습을, 두찬이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변해가는 인물들의 어떤 양상을 그려낸 작품이잖아. 그치? 관찰자 맞습니다. 타량에서 간과할 수 없는 기법 가운데 하나는 관찰자 시점을 취한다는 것인데요. 1인칭 시점을 취함으로써 나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한정된 이야기 전개가 관찰자라는 위치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이야. 그치? 그러면 1인칭이고 1인칭의 기본적인 한계는 뭐다? 나의 심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타인의 심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즉 제한된 시선이라는 한계를 가지지. 근데 오히려 내가 작품 속에서 다른 인물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는 그 관찰의 결과물을 우리는 여기 서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잖아. 오케이? 작품에 대한 우리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한테 오히려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 결과를 가진다. 그런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즉 이 소설이 작가의 자기 체험적인 이건 참고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거든.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 작품 안에 놓아 있다고 해요. 자기 체험적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에 함몰되지 않고 그곳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됐죠? 자,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서술자를 가져오는 순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내가 주변 인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인물들,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복잡한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탈향 작품 여기까지 봤고요. 이건 지우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작품으로 이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눈길. 선생님은 눈길은 별표 좀 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복고풍 이란 얘기를 선생님이 자주 하는데 이 눈길이야말로 여러분들 전 세대의 교과서에서 자주 빠지지 않고 빈번하게 실려있던 작품이거든. 많이 등장했던 작품이고 되게 짠한 내용이야. 작품도 길지 않으니까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분석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감상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고 나면 가슴이 좀 짠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아무튼 작품 속에서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자,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또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전체 줄거리 갈게요. 페이지는 92페이지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인물도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주인공인 내가 있고요. 나의 어머니가 있고요. 내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명절을 맞아 어머님을 방문한 한 가정의 이야기야. 여기까지 봤을 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 그지? 근데 작품 속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이 사이에 이거는 어머니라고 안 쓸게요. 노모라고 씁시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반감이 이 작품의 결말에서 해결이 될 거거든. 왜 그런 반감이 나오는지는 그리고 왜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지? 그분이라든가 다른 단어로 쓰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자. 여름 여행을 겸해 모처럼 노모를 방문한 나는 불편한 마음에 하루 만에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이때
방문하자는 건 아내의 권유였어. 나는 엄마 보러 가기 싫거든? 근데 아내가 사람들이를 해야 되지 않냐며 한번 하루쯤만 방문해야 된다 하면서 같이 갔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또 내가 짜증내하는 어떤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참고로 지붕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아 역시나 우리 어머니 또 나한테 돈 달라는구만 하면서 짜증내면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노무는 며칠 쉬다 가길 권하며 아쉬워하지만 또 이내 체념하고 말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 작품의 전개 방식상 특징 하나를 얘기할 수 있겠네. 작품이 역순행으로 흘러가는데요. 지금 작품이 시작할 때는 내가 어머니를 방문한 상태였지. 그리고 이 중간에서 어머니의 어떤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현재로 돌아왔다.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이 끝날 때는 다시 현재의 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형의 주벽으로. 주벽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술병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에 취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더 저지르는 일도 많겠지.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하고 또 그의 죽음으로 그 가족들을 책임져왔던 나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했으므로 노모와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빚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자 이때 내가 노모를 꺼리는 마음은 핵심은 뭐야? 중요한 단어니까 빚입니다. 나는 이걸 채무의식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맞나? 한자 어렵요. 채무의식. 빚을 지는 감정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나는 이 빚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나를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도와주는 건 단 새끼손가락 이만큼만큼도 없다. 돈을 준 적도 없고 학비를 대준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큰 거야. 내가 결혼도 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한테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감 같은 게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이게 때문이야. 가치라는 거니까 틀리죠. 틀리. 가짜로 하는 이빨. 틀리나 치질 수준을 맞아. 살 날 얼마 안 남은데 뭘 하면서 사양하던 노인이 갑자기 집을 고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죠. 자, 그러니까 노모의 희망은 굴뚝 지붕 개량 사업이라고 할게요. 지붕 개량 사업인데요. 참고로 이 지붕 개량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나라를 부흥시키자라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집들이 뚜껑이 다 지 멋대로 열거나 지푸라기거나 그치 양철통 막 슬레임 뭐 이런 게 있었죠. 기본적으로 모양도 안 예쁘고 시간 지나면 썩어서 환경도 안 좋고 많은 것들이 나빴으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집마다 일정한 지원금을 줘. 근데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고 한 집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소상공인 보존금 지원금 이런 거 하는 거 알고 있지? 손실액을 일부 막 보전해준다면서 600만 원 주고 있잖아 지금 나라에서. 그런 거랑 똑같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을 자기 지분을 좀 더 보태가지고 지붕을 신식으로 바꾸는 사업이야.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부엌도 좀 싱크대 같은 거 놔두고 그지? 현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들을 했지. 자 현대화 개량 사업입니다. 아무튼 아니 평소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이 노모가 해준다고 해도 안 하던 그 노모가 오히려 웬일로 지붕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옆집에 보일러 놨다더라 그런 소리를 시작하는 거죠. 저 옆집에도 굴뚝을 놨다더라. 저 옆집에도 지붕을 바꿨다더라. 노모의 집은 마을에는 지붕 개량 사업이 한창이었으나 노모의 집은 기와나 도단을 얹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새 성주라고 하는 건 집의 기틀을 다지는 거야. 말 그대로 집을 거의 처음부터 지어야 되는 상태라는 거지. 하도 상태가 안 좋아서. 노인은 단칸방이던 오두막에 방 한 칸도 더 내고 지붕도 도단으로 얹고 싶다는 말을 꺼내고 나는 그런 노무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자, 그 불편해지다라는 말이 뭐 때문인 거야? 채무의식 때문이지. 그러니까 채무의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지.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권리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죠? 아내는 노모에 대한 매정한 태도를 보이는 나를 질책하고 난 노모에게는 빚이 없다는 것만 계속 상기하며 노모의 바람을 외면합니다. 자꾸 빚이 없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노모는 설득에도 실패하니까 그치? 그냥 평소에는 모든 걸 거절했지만 모든 걸 해준다도 안 했지만 그리고 말할 생각도 안 없었지만 유일하게 희망을 말했던 이것을 또 나는 또 내 맘을차게 거절했고 실망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 이제 그날 밤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그냥 갑자기 일정도 바꿔버렸어. 자 노모는 이제 집수리에 대한 소망이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라고 돼 있지. 참고로 이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이 단칸방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나는 여기 누워서 야 내일 아침에 일찍 갈 거니까 먼저 잔다 안녕 하고 등 돌리고 자고 있는 거야.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 앉아 있고요. 또 이때 아내도 여기 같이 앉아가지고 아내는 그래도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머니는 됐어, 아니야, 우리 아들내미가 싫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하면서 얌전히 있으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때 이 아내라는 존재가 이 작품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어떤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존재. 아내 때문에 어머니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참고로 어머니는 내가 잠든 줄 알아. 그래서 아들에게는 차마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노모는 집수리에 대한 소망이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아, 이게 이유가 뭐냐?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장례식이라는 걸 해야 되고, 장례식을 할 때 집이 이 모양 이 꼴이면, 옛날에 장례식을 집에서 했었거든. 뭐야? 누구 욕 먹는다는 거야? 아들 욕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건 상관없어. 근데 내 아들이 욕 먹는 건, 죽어서 내가 아들에게 욕을 먹이는 건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실은 이 어머니의 지분 개정 사업의 희망은 뭐였던 거야? 아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 아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지. 됐죠? 어머니의 실마음, 진짜 마음은 그거야. 그래서 당신이 죽은 후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머물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자,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쵸? 우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당신 아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구나. 더 얘기 좀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는 그런 노모에게서 옛 집과 옷괴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옷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쌤이 지금 파란펜 쓰고 있는 단어들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들입니다. 옷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봅시다. 옷괴짝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치자면 옷 서랍장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얘기를 끝내내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옛 집이 형의 주벽으로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조약집을 방문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자,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야. 이미 팔려버린 집이지만 노모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저녁을 지어 먹이고 하룻밤을 재워보내고 싶어서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린 거고, 그때부터 간직하고 있던 것이 지금 단칸 오두방에 자리 잡은 그 옷괴인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게 허접한 건 아니고 뭔가 서글퍼 보이는데, 자, 멀쩡한 집이 있었어. 그리고 이 집에 뭔가 좀 살고 있었는데 형이 술에 미쳐가지고 집문서를 내놓고 술을 마신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양 좀 비싼 거 마셨겠지. 그래서 집이 팔렸어. 자, 어머니 나름대로 집이 팔려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상태야. 그치? 근데 문제는 이때 즉 형의 동생인 나는 외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어머니는 보통 명절이 되면 기숙사에 있던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인사를 드리잖아. 그치? 근데 명절이 즈음 되니까 얘가 돌아올 건데 어머니는 얘한테 안 해서 나한테 소식을 보낸 적이 없거든. 집이 팔렸다는 이 끔찍한 소식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올 때쯤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집이 팔려서 이제 뭐 이러도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부 정비를 하고 있을 때 주인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매일 와가지고 그 아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개놓고 정리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집이 팔렸으니까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도 다 치워졌겠지.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집이란 티를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하느냐? 모든 건 다 팔았는데 이 옷괴 하나만 남겨놓은 거야. 이게 우리 집의 흔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최대한 나한테는 괜찮아, 우리 집 문제 없고 너 힘내도 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어머니는 너 형이 저랬단다 이렇게 일러가 쓰는 쪽이 아니라 나의 어떤 뭐랄까 좌절감이 생기지 않게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왔어. 근데 내가 이거 눈치를 못 채? 집에 왔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고요. 옷깃장만 하나 덜렁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밥을 처음 보는 상에다 막 차려오고요.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면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집 날아갔네. 또 형이네. 망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남은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신문 배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합기 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얘기까지는 참고로 나도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됐죠? 그래서 옷괴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어머니가 나에게 대해 느끼고 있는 채무의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옷괴짝을 남겨두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간직하고 있던 것이 지금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나는 갑자기 묵은 빈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초조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빈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다. 무슨 소리일까? 뭔가 깨림칙한 느낌. 이 깨림칙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써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겠지. 계속합니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려는 나와 달리 아내와 노모는 그날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내의 끈질긴 손톱 덕분에 노모는 객지로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그 새벽 눈길의 기억을 얘기하는데요. 그날 새벽, 여기서 그날 새벽은 언제야? 내 아들이 왔다가 하룻밤 자고 그 옷개짝이는 그 집,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야. 돌아가는데 그날 새벽 나와 노모는 어둠을 타고 새벽 눈길을 얘기합니다. 마을을 나서 신장로까지의 산길을 동행합니다. 그렇게 나가 떠난 후 노모는 함께 걸었던 눈길을 혼자 돌아오며 어른 아들이라도 좋은 눈 타서 복받고 살길 눈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또 아들을 돌보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한참 동안 동네로 들어가지 못한 거야. 자,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한 거야. 왜냐면 집이 아들내미가 주벽이 터져가지고 집이 날아갔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좋지 않았을 걸 말이야, 그치? 근데 어쨌든 내 아들 때문에 여기 잠깐 버티고 있었던 거야. 자, 이제 아들이 돌아갈 때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대낮에 차 타러 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끄럽잖니. 그래서 새벽에 몰래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새벽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눈길이다 보니 얘들이 걸어갈 때 발자국들이, 그치?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아들은 버스를 타고 갔고, 이때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집 따위는 잊자. 이 세상은 나밖에 없다.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나갈 의지를 다니면서 혼자 가버렸어. 여기까지가 내가 기억하는 우리 집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어머니는 뭐 미안하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잘 돼버려. 알게 뭐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나는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갔던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이제 이걸 돌아와야 되잖아. 돌아오는데 갈 때는 발자국이 2세트였잖아. 근데 돌아갈 때는 발자국이 1세트밖에 안 남았지. 오케이? 첫째 아들은 사고치고 세상 떠났고, 둘째 아들은 자기 혼자 매정한 눈길 하면서 멀리 떠나버렸고, 나는 어떤 마음이야?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할 뿐이지, 그치? 집도 못 지켰고 아들도 못 지켰어. 그러니까 그 슬픔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마을을 내려가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집을 못 내려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하는 얘기는 내가 머물 곳 하나 못 구해서 울겠니? 그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안의 어떤 슬픔, 벌어진 이런 아픔 때문에 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 나도 옆으로 누워있던 나도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난 뒤에 어머니 마음을 딱 듣고 나니까 나도 눈물이 조로록 흘러. 그러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 눈길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중요해지겠지.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실제로 서술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합시다. 주요 장면들 한번 읽어볼까? 자, 몇 개 장면만 좀 뽑아서 발췌해서 읽을게요. 자, 첫 번째 구절부터 일단 가봅시다. 한데 그때였다. 쓸데없는 일에 감동을 잘하는 아내가 아무래도 견딜 수 없어진 모양이었다. 자, 이때 모양이었다 이런 말. 참고로 앞작품이랑 이 작품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지금 공통점이 2개 정도 잡혀요. 첫 번째, 서술자가 누구야? 나야. 작품 속 서술자는 공통점이 있지, 그치? 두 번째, 눈이라는 배경이 등장한다는 건데, 일단 여기서도 똑같이 나가 등장했고,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의 특징은 뭐다? 다 주변인의 심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라고 했어 방금? 없어진 모양이었다. 1인칭 서술의 특징이 나타나는 구절 아니야? 내가 그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짐작하는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는 것이죠. 자, 판단해 주시고, 원래 전에 사시던 집이 터전도 높고 탄수도 많았다면서요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며느리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되게 착한 아내야, 그치? 이 시어머니가 항상 풀 죽어 있고 아들 앞에서는 기 죽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안타깝거든. 그래서 뭔가 그 치열업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잘 나가셨었잖아요. 그 모습을 되찾아주세요. 이런 의도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노모를 닥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아내가 좀 못마땅해요. 왜냐? 자꾸 해묵은 상처를 뒤집으면 짜증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에서 이 아내의 역할이 좀 특이하다는 거, 작품의 어떤 전개를 이끌어가주는 계기를 불러일으키는 인물로서의 특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르르르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부분 보세요.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로인지 넋두리인지 분간이 안 가는 소리를 주고받고 있었다. 참고로 이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씻고
집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인데 아내랑 어머니가 방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거야. 들어가면 얘기가 끊기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무슨 얘기나 궁금하기도 해서 밖에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 닦으면서 이 얘기 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한동안 그렇게 오가는 얘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의심스러웠다. 이 마누라가 지금 자꾸 어머니한테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면서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투는 그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을 위로해드리긴커녕 심기와 점점 더 불편스럽게 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러운 승기를 주저앉히기보다는 오늘을 더욱더 비참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고 집을 고쳐짓고 싶은 그 은밀한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내고 있었다. 뭐예요? 어머니, 강하게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정도 돼야 우리 집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을 하고 자꾸 푸시하는 거야 지금 옆에서. 어머니도 하고 싶으시잖아요. 옛날에 잘 나갔던 집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치?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 그래서 그 예상대로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어머니 옷장이라도 좀 다른 데로 내놓을 수 없어요? 옷장 때문에 좁아요 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눈치가 빠른 이 아내는 이 옷장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야. 일부러 저 사람이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지점을 콕 찔러가지고 피 나오나 볼까? 하면서 쳐보는 중입니다. 머리 좋은 여자지, 그죠? 그래서 일부러 옷개 얘기를 끌고 가서 좁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고, 좁지 않느냐라는 말에 푸시가 되면 그래 나도 집을 크게 만들고 싶지라고 하는 소망을 크게 말하면 들어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죠. 자, 참고로 지금 이 작품은 굉장히 되게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오른쪽에 옆에 정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1인칭인데 실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아내가 하고 있고요. 그죠? 이때 아내의 의도를 추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심리를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타인을 관찰하며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지금 써있는 거 보이시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블라블라 옷괴 얘기로 넘어갔다 하면서 자기 또 옷괴에 걸쳐있던 자신의 어떤 과거의 내력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 쭉 내려오면 그날 밤 노인이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고 이튿날 새벽 케이시로 나를 돌려 보냈지. 됐어? 나는 거기까지 그냥 나도 겪었던 일이니까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한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혼자서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음 단락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면서 왜냐?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요맘때쯤이면 올 때면 학교에서 방학을 했을 텐데 이런 느낌이지. 방학해 올 테니까. 그래서 먼지도 털고 걸레질도 해오고 했는데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귀 하나를 옛날대로 그냥 남겨놓은 거야. 그럼 이때 이 옷귀가 뭐라고? 나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요. 이해됐나? 그래서 중요한 소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내한테 미안해 해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소망을 제대로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쭉 내려보면 밑줄 그어준 장면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그래 뭐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로 빚진 게 없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게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학원 가보고 싶어요. 없어.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본들 없는 빚이 생길 수가 있으려고 하면서 자꾸 채무의식을 드러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의 말들이 벌어지면 진짜로 채무는 만들어지는 법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어머니가 중간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이제 어머니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기본적인 얘기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보시냐면 자 88페이지 중간 아랫단을 보시면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나를 차에 태워 보여주신 상태야. 됐지? 그리고 이때 돌아가는 길에서 어머니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가 버렸고 노인은 다시 그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간 것.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거기까지 바뀌고 노인이 그 어떻게 길을 되돌아가는지는 나로서 들은 바도 없었어.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로 올라서 버린 그 순간부터 차마 그 노인은 생각하기 싫었고 지금 보면 나라는 화자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어떤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까?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노인도 그날의 뒷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지. 한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에야 그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터거리로 돌아서서 차 탑승 구간이 저만큼 보일 때만까지 나가니까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어서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수 사람들이랑 어찌 그렇게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세우기도 전에 덜크덩 하더니 그래 훌쩍 실어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 있던 아마네가 모처럼 한마디 껴듭니다. 뭐요? 계속해서 어머니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 송미인곡 기억나? 송미인곡에서 을려 역할이랑 비슷한 느낌 봐보시죠. 그죠? 나는 갑자기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뭐라고 했었지? 빚은 없다라고 했던 자신의 의지와 굉장히 배치되는 감정이지. 그치? 자신이 빚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치? 근데 두렵대요. 그럼 이건 뭐인 거야? 나의 이중적 심리가 나타나는 구조인 거지. 그치? 동시에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시험을 앞둔 우리의 마음이랄까? 시험이 무섭기는 해.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건 해놓긴 해놨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막상 시험 보려고 하면 무섭고 그런 마음. 그런 거. 자, 어쨌든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얘기를 가로먹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지. 온몸이 마치 물을 먹은 소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움직일 수 없었지. 이때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이거 중요한 단어야 밑줄,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득히 감싸오고 있었어. 자, 달콤한 슬픔, 딱 봐도 역설적인 거 보이지? 그리고 이때 이 달콤한 슬픔이라고 하는 건, 슬픈 건 왜 그런 거야?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달콤하다고 말한 이유는 그걸 이해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하게 됐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역설적 표현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 구절 체크. 어떻게 하겠느냐,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어둠 속에서 한참이나 찻길만 보고 서 있을 수밖에.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노인은 여전히 옛 이야기를 하듯 차분해. 오히려 차분한 그 마음이 더 우리에게 슬픔을 주죠. 혼자 길 돌아가시던 그날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에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을 거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뿐이 있겠느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도 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이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구의 목소리에 따뜻한 온각이 남아있는 듯 싶었지. 산비둘기만 날아올라도 애가 돌아오는 것 같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애가 떡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그래서 여기 네모 친절하게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발자국을 볼 때, 새들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모두 뭘 생각했어? 아들을 생각했지.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자. 하다 보니 나는 굽이 외지가만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느니라. 뭐예요? 아들 발자국을 따라서 밟으면서 왔대요. 아들이 보고 싶은 거고, 아들한테 미안한 거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야. 그치? 내 자수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니 그때 안 우셨어요? 울기만 했거냐. 어먹어먹 뒤져놓은 그 아구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왔지. 내 자서가 부디 몸이나 성하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하면서 눈물로 아기의 복을 빌어줬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면 나 자신도 지금 살기가 벅찰 거거든 이제 앞으로는. 그렇잖아. 나이 60, 70 먹은 어르신이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어딘가에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떻게 아들을 책임져? 이제 아내는 할 말을 잊었고요. 그런 뒤도 그 서두를 거 없는 길이라 그런저런 실험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에 당도를 해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잿등위에 눈을 쓸고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았어.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곳이 없었던 거잖아요.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나 역시도 이제 참을 수 없고요. 어머니의 대꾸가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아내는 이제 눈물이 벌벌 흘리면서 여보 당신도 들어봐야 되는 얘기예요. 이제 흔들고 있죠. 그리고 나는 깼어. 이게 듣고 있어. 이미 눈물도 나. 근데 여기서 내가 눈물을 보이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그래서 차마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 아랫부분 가만 두거라. 아침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고나게 자고 있는 사람 뭐하러 그러냐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 뭘 하셔? 그런데 이것만은 네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잿동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건 말이야.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한몸풍이 깃들 일단 없어 말이 안 됐겠니?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너무나 활짝 퍼져 들어오고 있는데 눈 덮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왜? 햇빛에 반사된 눈, 그치? 잠깐 머리 이상한데? 눈에 반사된 햇빛, 그치? 눈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신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눈의 부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거기다 연기까지 막 피워낸다는 얘기는 이제 마침밥을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 새벽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두리번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이 부끄러운 햇살 가지고 나는 지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또 한 소리 하겠지. 아, 쟤네 집 또 망한 거 또 티가 나네. 그래서 뭐예요?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더니라 라고 말했어. 이때 어머니는 뭐라고 말했냐면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치? 타인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치? 표면상으로는 타인들 보기에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실은 이 부끄러움의 정체는 뭐야? 이면적 진실은 뭐야?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되는 거지. 어머니는 지금 계속해서 왜 울었는데 아들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울었잖아. 이때 눈길이라고 하는 건 아들과 함께 걸었던 하지만 지금은 함께 걸을 수 없는 그 발걸음을 말하는 거거든. 아, 그만 좀 해.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눈길의 의미, 부끄러움이란 정서의 파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작품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한번 전체적으로 느껴주시면 되고 참고로 그 뒤에 이 작품에 91페이지 잠깐 넘어가봐. 몇 가지 챙겨볼 만한 단어가 있어. 포인트 1번의 세 번째 얘기 보면 추리적 보일 거야.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작품에서 언급이 되는 용어다. 그치? 아까 우리 아내가 말하는 걸 듣다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예상했고 그 예상이 들어맞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그 장면?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추리적 기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참고로 작품이 시작할 때는 어머니한테 빚이 없다라고 했었어.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날 때는 어머니의 그런 해묵은 채무 감정은 사라져버렸지. 그죠? 아무튼 그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작품의 핵심 인물이 어머니의 과거의 살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추리의식 기법으로 뽑아낸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작품은요, 아까 선생님이 역순행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죠, 그쵸? 현재 나가려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도대체 왜 집 어머니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밝혀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뭐도 있어? 액자도 있는 거지. 액자라고 하는 건 작품의 중심적 주제와 연관돼 있지만 핵심 인물들이 다른 작품들인 거잖아. 참고로 이 작품의 외부 시점에서 핵심 인물은 뭐예요? 남이다. 그쵸? 근데 작품의 액자 안의 내용은 누구예요? 엄마가 핵심이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던가 또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버렸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작품은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내화, 외화에 대한 액자식 구성에 대한 얘기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역순행적 구조에 따른 시간의 흐름 방식에 대한 얘기 이렇게 두 개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품 속에 소재 세 가지는 이거 솔직히 만약에 나온다면 너무 뻔하긴 한데 요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만 작품의 어떤 의미를 잘 잡아주시면 될 테니까 한번 쭉 나머지 부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역시 이 작품 역시 선생님 뒤에 보조자료 93페이지부터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볼 만한 장면들을 실어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삼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지난주 했던 갈래복합 파트는 진짜로 끝! 이제 실전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실전 파트는 선생님이 보조자료를 두 세트로 준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보조자료 2개 받으면 수능 특강 끝난 겁니다. 그렇죠? 어느 생각 다 봤죠? 자, 잠깐만 좀 숨 좀 돌리고요. 잠시 후에 저 수능 특강 고공과부터 실전 학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